누가 내 선택을 조정하는가? 더 컨트롤러 김민식 지금 김민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연세 졸업 후에 미국에서 박사, 캘리포니아 신경 한국의사학계 연세대 문과 등등 심리학 책을 썼네요. 컨트롤러 프롤로그. 선택은 매 순간 일어난다. 이 책을 집어들고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선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선택은 자유의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책임질 우리 이 책을 덮어버리든 계속 읽어나가든 그것이 당신의 자유의지라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신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그 행동을 명령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마치 생각 없는 좀비나 기계 같은 존재냐고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을 비롯한 온갖 장기와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알아서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면서 비단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제멋대로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우선인지는 잘 깨닫지 못한다. 다행히 우리의 뇌도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하고 심리학자들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규칙, 원리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뇌는 이 세상 그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하다. 더욱이 인간은 타고난 유전이나 기질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좀비도 아니다. 한 사람의 뇌에 1000여 개에 가까운 뇌세포가 각기 다른 뉴런들과 평균 10,000개의 복잡한 연결을 이루며 작동하고 이런 뇌를 가진 사람끼리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뇌와 소통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복잡한 뇌의 작동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작동 과정에서 초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 가족의 운명, 조직의 운명, 더 나아가서 국가나 인류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 책이 그 정확하게 국가나 인류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개의 정보 선택과 그것의 이용 과정은 분명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삶을 조형하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그가 속한 집단과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날지도 선택이 필요하다. 투자할지 말지 지나갈지 등등등등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속에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글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디 그뿐인가? 당신이 뭔가 집중하려고 해도 갑자기 주변에 소리가 들리면은 또 내가 선택해야 되고, 운전하다 갑자기 뭔가 나오면 또 그렇고, 또 일반 시민과 청소년 상대로 인간의 무엇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심리학 교양 강연을 했을 때다. 강연 마지막에 한 어린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무의식은 인간에게 해로운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나는 이 질문에 무의식이 좋거나 보를 떠나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 꼭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마도 이 질문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무의식으로 하면은 숨겨진 욕망, 악마와 같은 공격성, 또 성적인 본능 등 어둡고 억눌린 자신이 모르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해온 탓도 있다. 오늘날 심리학은 과학은 무의식을 우리의 뇌가 의식적 자각 없이 처리하는 모든 마음의 작동 과정을 그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하고 있다. 자유의지가 없고 무의식이 중요하다면 내 생각과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가? 물론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즉 선택 중에는 분명 당신의 의식적 지식이나 목표, 동기에 근거한 판단이 있다. 또한 당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규칙을 챙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 이 책을 손에 잡은 독자라면 그 이유가 안에 있든 우연이든 아니든 자, 이 글이 당신의 선택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의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변형되는지를 알려주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정적으로 당신이 살아가며 접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적응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선택하고 변형하고 조정하는지,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인지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하고 있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인간의 선택적인 지위와 기억, 또 의식에 관한 연구 자료와 대학 강의들의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할 만용을 부렸다. 지난 2년간 일간신문 기관 내용들을 재구성하고 추가하고 연문하였음을 밝힌다. 감사한 분들이 많다. 이성적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내 속의 작은 감옥, 마음 속에서 만든 정답, 내 선택의 출처는 마음의 표준 설비. 마음이란 뭔가, 마음, 의식과 무의식, 우리 선택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컨트롤러. 파트 1 1장에서 이성적 인간의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이성적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내 속의 작은 감옥, 인간이 옳은 선택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과 구별할 때 인간은 이성을 지닌 동물이라고 표현해왔다. 이때 이성이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능력으로, 이성적이라는 말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인간의 행동 중에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행동도 많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늘 논리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본인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분명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도 자신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처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연역적인 처리 중에서 조건 처리,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지 살펴보겠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의뢰 학교마다 강의 첫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수업 계획서의 내용을 전달하고 성적평가 방식을 설명하곤 한다. 이 경우에 내가 학생들에게 시험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40점 이하면 F학점 받게 된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이때 말한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면 시험 성적이 30점인 학생이 당연히 F학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학생이 시험 성적이 60점인데 F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학생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할지 모른다. 교수님이 40점 이하라면 F라고 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학생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다음의 그림과 같은 카드와 함께 진행되었다면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K3A8 피터 웨이슨의 카드. K3A8 조건부는 카드 한쪽 면에 자음이 있다면 다른 면에는 짝수가 있다. 수가 있다. 그리고 조건 진술문의 참가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뒤집어 볼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했다. 여러분은 조건문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뒤집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검증할 수 있는 카드를 단 2장만 선택해야 한다. 면은 어떤 카드를 돌려야 할까? 그렇게 카드를 고르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K가 적힌 카드를 뒤집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옳은 선택이다. K라는 자금이 적혀 있으니 다른 쪽 면에는 짝수가 적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건문이 거창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카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웨이슨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많은 수가 팔이 적힌 카드를 선택했다. 짝수인 팔이 적힌 카드를 뒤집어서 자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위의 조건 무너지니 조건 무너지니 이를 검증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8이라는 짝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었을 때 잠이 있건 모험이 있건 혹은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어도 카드의 한쪽 면에 자음이 있으면 다른 쪽 면에는 짝수가 있다는 조건문의 진위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모음이 적힌 카드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자음이 아니니까 다른 쪽에는 짝수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역시 조건문을 검증하는 데에는 관련이 없는 선택이다. A를 뒤집어서 짝수가 나온다고 조건문이 거짓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험의 전제가 된 조건문은 한쪽 면에 자음이 있는 경우만을 밝혔을 뿐이며 이외의 다른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쪽 면에 모음이 있는 카드를 뒤집었을 때 다른 쪽 면에 무엇이 나오든 조건문을 검증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조건문 진실문의 참가 거짓 여부를 검증할 두 번째 카드는 바로 홀수 3이 적힌 카드다. 짝수가 아닌 홀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었을 때 자음이 나온다면 위 진술문의 거짓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 진술문을 두고 그 진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제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검증한다. 이를 정근 근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과를 보정했을 때 전제 조건의 부정은 쉽게 검증하지 못한다. 이를 후근 부정이라고 한다. 오히려 논리적인 검증과는 상관없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 전제 조건을 부정해서 결과가 부정되는지 이를 확인하거나 혹은 역으로 결과를 긍정해서 전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명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얼마나 편파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비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에는 단지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명제를 확정하려고 하는 일종의 확정 편향이 자리 잡고 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명제 논리를 떠올려보자. 명제 P와 Q가 있을 때 조건 명제 Q, P이면 Q이다. 참으로 그것의 대우인 Q가 조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가령 이것이 사과이면 이것은 과일이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의 대우인 이것이 과일이 아니면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도 참이다. 하지만 해당 명제의 여긴 이것이 과일이면 이것은 사과이다와 이것이 사과가 아니면 또 이것은 과일이 아니다가 반드시 참인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과일이라고 모두 사과는 아니고 사과 말고도 배나 귤도 과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엄마라면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의 대우인 당신에게 아이가 없다면 당신은 엄마가 아니다도 반드시 참이다. 하지만 해당 명제의 여긴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당신은 엄마이다와 당신이 엄마가 아니라면 당신은 아이가 없다는 말인 참이 않을 수가 있다. 사실 아이가 있는 사람은 엄마가 만이 아니라 아빠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내가 학생에게 시험 성적이 40점 이하가 되면 F학점 받는다고 했다면 이 말이 참인지는 40점보다도 낮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F학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또한 F학점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이 40점 이하가 아닌지 확인해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40점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나 또 시험 성적이 4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F학점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명제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시험 성적이 40점 이하는 F학점을 받는다는 조건 진술문이 참이라도 그것의 역과 또 이인 F학점을 받는다면 시험 성적이 40점 이하이다와 시험 성적이 40점 이하가 아니면 F학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통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명제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 대학생 대부분이 시험 성적이 40점 이하면 F학점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왜 성적이 40점 이하가 아니면 F학점 받지 않는다는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실생활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정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웨이슨의 카드 실험 참가자들이나 혹은 시험 정적 60점에서 F를 받고 항의하는 대학생은 모두 하나의 대안만을 생각하고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지심리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과이면 이것은 과일이다는 말의 여긴 이것이 과일이면 이것은 사과이다와 더인 이것이 사과가 아니면 이것은 과일이 아니다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다. 이유는 이어 진술을 외에도 여러 가지 참인 대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포도면 이것은 과일이다도 참이고 이것은 귤이면 이것은 과일이다도 참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이여 말하면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 해당 명제의 역과 이가 참이 보장되지 않음을 쉽게 깨닫는 방법은 당신이 아빠라면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적이 40점 이하면 F학점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여러 대안을 생각해보자. 가령 결석을 10회 이상 하면 F학점을 받는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용이 표절이면 F학점을 받는다, 시험 성적이 최하위면 F학점을 받는다 등 여러 대안을 생각하면 비논리적인 사고를 줄일 수가 있다. 어떤 아이가 장난감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장난감을 가진 후에 당장 얼마간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맞는다고 해도 그것의 역과 이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즉, 저 장난감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하려면 저 장난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가 있다. 얼마나 친구와 놀아도 행복할 수 있고 재미있는 책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 생각으로 편향되고 비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수가 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특정 사업을 벌이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업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조건 명제에 꽂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하나의 대안만 생각하고 다른 대안을 두지 않거나 또 매달리는 조건 명제의 역이나 또 이거를 또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추론이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두 개의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3단 논법도 연역적인 추리 중의 하나다. 가령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다 라는 두 전제가 참이라면 나는 죽는다는 결론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다. 이번에는 모든 동구 국가는 공산주의다와 또 캐나다는 동구 국가가 아니다 라는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두 전제로부터 그러므로 캐나다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많은 사람은 캐나다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진술문에서 캐나다 대신에 북한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동구국가는 공산주의다와 북한은 동구국가가 아니다 라는 두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그러므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많은 사람은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할 때도 결론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자 금전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보이시피싱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보이시피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타당한가? 다양한 보이시피싱 수법이 있고 신종 사기꾼들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논리적인 추론에서 조금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보다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부합하는 정보, 즉 확증을 찾으러 간다. 이런 우리의 확증 편향 경향성 때문에 제 아무리 이성적인 인간이라도 때때로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믿고 싶은 것만 보일 때, 그리고 그것이 더 간절하고 절실할수록 당신은 의식 피싱 조직과 각종 사기꾼의 쉬운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